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8일 새벽입니다. 준우책입니다. 저는 요즘 자신을 제대로 돌보지 않은 자들이 권력을 잡고 남을 지배하는 세태를 봅니다. 자신을 제대로 돌보지 않는다. 함부로 자신을 굴렸다는 얘기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자신보다 못한 자에게 지배받는 일보다 더 화나는 일은 없다고 말을 했습니다. 무려 2000년도 훨씬 전의 말입니다. 그 많은 적어도 권력의 이너스컬에 들어있는 자들은 남들보다 더 지적이며 그리고 도덕적일 것을 요구하는 의미를 내포합니다. 이번 이재명 정권이 출범하면서 절반의 국민이 심정적으로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아직도 인정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단지 투표소에서 이재명의 반대편에 예컨대 김문수에게 투표한 때문만은 아닙니다. 이재명을 아직 대통령으로 인정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은 대부분 그 이유를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가 해소되지 않은 점에서 찾습니다. 더욱이 공직선거법 상고심에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판결을 했는데 그 판결이 의미대로라면 이재명은 피선거권이 없는 것이며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하더라도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판결을 선고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만약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가 재판기일을 추후 지정하지 않고 6월 18일 그러니까 오늘 그대로 진행을 하고 일주일 뒤 정도에 선고기일을 잡아 파기환송심의 취지대로 유죄 판결을 선고를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판결은 대법원에서 다시 바뀌지 않는 판결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마도 우리는 9월이나 10월쯤엔 다시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습니다. 누가 감히 갓 선출된 권력에 저항을 하겠습니까?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는 파기환송심 재판 기일을 추후 지정하겠다고 했습니다. 대장동 재판을 하는 서울지방법원 형사합의 33부 역시 기일 추정에 들어갔습니다. 위진교사 항소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수원에서 아직 한 번도 열리지 않은 대북 송금 사건밖에 없습니다. 아마 그 재판 역시 기일 추정으로 바뀌겠죠. 자, 그런데 정말 이래도 되는 것입니까? 사법부가 권력자에게 내놓고 면죄부를 바쳐도 되는 것이냐고 묻고 있는 겁니다. 그 권력자를 견제하는 기능을 부여받은 것이 바로 사법부인데 말입니다. 이런 일이 지금까지 어느 나라 민주주의에서 일어났던가요? 나는 먼 훗날 역사책에서 오늘의 이 장면을 어떻게 기술을 할까 무척 궁금합니다. 무엇보다 사법 리스크를 유발하는 것이 앞으로 전국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만약 앞으로 5년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면 이재명 정권은 정치의 속성상 시간이 갈수록 동력이 떨어질 것이고 5년 뒤에 퇴임을 한다면 미뤄놓았던 형사재판의 무게가 현실로 닥칠 것입니다. 이재명은 자신이 법률가니까 그걸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형법에 있는 배임이나 뇌물 같은 범죄의 구성요건을 모조리 폐기 처분해서 자신의 범죄의 구성요건을 아예 없애버려서 모두 면소 판결을 받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검찰청을 없애고 공소청을 만든 뒤에 자신에 대한 기소를 모조리 취소할 것이다. 자, 그렇게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도 거국적 저항에 봉착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헌법을 바꿔 문자 그대로 장기 집권을 할 수 없습니다. 저는 향후 5년 동안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의 무게가 어떻게 바뀔지 참으로 궁금합니다. 그래서 이 절반의 반대자들이 앞으로 이재명을 보는 시선이 어떻게 변하는지 정말 한 편의 드라마처럼 흥미진진한 것입니다. 자, 이런 판에 하필이면 이재명은 첫 번째 총리 후보자로 김민석을 지명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정말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왜 하필 김민석일까? 한때 민주당을 벗어나 원외 정당, 또 다른 민주당이었죠. 당명이 민주당이었습니다. 그 원외 정당, 국회의원이 한 명도 없는 민주당을 차렸다가 정치판에서 거의 잊혀졌던 인물인 김민석은 이재명 지도부의 수석 최고위원이 되면서 화려하게 부활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재명이 총리 후보자로 지명하자 그 이튿날부터 여러 의혹에 시달렸습니다. 당장 국민의힘은
김민석이 21대 국회의원으로 롤백한 뒤에 지금까지 5년간 6억이 넘는 추징금과 2억 원에 달하는 교회 헌금, 이 교회 헌금을 2억이나 했더군요. 재산도 2억 얼마밖에 되지 않은 분이 말입니다. 그리고 기부금을 내고 매년 수천만 원의 신용카드를 사용했는데도 이 기간에 세비 수입 5억 원 외에 다른 수입원이 없다는 것을 지목했습니다. 그러니까 총 수입은 5억밖에 안 되는데 쓴 돈은 엄청난 겁니다. 더군다나 교회에 2억까지 갖다 헌금을 했습니다. 김민석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면서 대신 SNS에 의혹을 해명하는 글을 올렸지만 의혹의 본질적인 부분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단지 추징금 및 중과산 증여세의 압박으로 채무를 질 수밖에 없었다는 정도, 그러니까 아주 두루뭉술한 해명만 있었던 것입니다. 김민석은 어제 오전에도 이 종로구 통일동에 있는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에 출근을 하면서 기자들의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기자들이 어떤 질문에도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김민석은 대신 출근 직후에 자신이 SNS에다가 이 표적 사정으로 시작된 내 경제적 고통은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었다면서 2012년부터 2018년까지 7년간 증여세 납부 현황을 공개했습니다. 김민석이 SNS에 올린 글이 이렇습니다. 중가산세의 압박 앞에 허덕이며 신용불량 상태에 있던 나로서는 지인들의 사적 채무를 통해 일거에 세금 압박을 해결할 수밖에 없었다. 김민석은 세비 소득보다 지출이 많고 다수의 채무에도 지난 5년간 교회 헌금 2억 원을 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내고 버텨온 것을 내가 믿는 하나님과 국민의 은혜라고 생각한다. 자, 그러면서 발가벗겨진 것 같다는 고통을 호소하는 아내 눈에는 실핏줄이 터졌다는 말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SNS를 통한 해명이 통할 리가 없습니다. 무엇보다 다른 수입이 있을 리 없는 김민석으로서는 세비보다 훨씬 많은 지출을 무슨 돈으로 감당했는지를 밝히는 것이 급선무일 것입니다. 김민석의 지난 5년간 소득은 세비로서 연 1억 원 수준인데 이 추징금 6억 원을 완납하면서 순자산이 7억에서 8억 원 정도 증가를 한 데 대해서 아직 그는 어떤 해명도 내놓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김민석은 이렇게 말할 뿐입니다. 세비와 기타 소득을 생활과 채무 변제에 쓰고 나머지는 거의 현금으로 낸 것 같다. 어쨌든 무슨 돈인가요? 국민의힘 주진우는 이렇게 꼬집었습니다. 아들 유학비 수억 원, 생활비 2억 3천만 원, 헌금 2억 원이 대체 어디서 나온 돈인지 조의금, 강연료 등 소득 출처 자료를 내놔야 한다. 그렇습니다. 저도 강연을 많이 다녀보시면 강연료가 그렇게 엄청날 리가 없습니다. 김민석은 또 2002년 서울시장 후보 시절에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 대해서도 몰랐다는 취지로 주장합니다. 그러나 당시 판결문에는 김민석이 영수증 처리를 기업 관계자에게 물어본 사실이 적시되어 있습니다. 또 강신성 등 11명에게서 2018년 1억 4천만 원을 빌리고 약 7년간 그 돈을 미상환한 데 대해 김민석은 이렇게 해명을 합니다. 추징금 등 공적 채무를 우선 변제하느라 상환 만기를 연장을 했고 대출받아 전액 상환했다. 그래서 1,000억 원씩 한 사람에게는 4천만 원, 총 1억 4천만 원입니까? 그 돈을 빌렸는데 그렇게 모두 다 이 빌리는 기간을 연장을 해준 모양이죠. 그런데 강신성은 장기간 김민석의 후원회장을 지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말하자면 11명은 대부분 김민석의 스폰서가 아니냐 하는 의혹이 다시 불거진 것입니다. 김민석의 전과도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배준영은 국가보안법 위반에 따른 징역형 등 5개 전과에 대해서 공직 후보자로서 사과를 하고 미국 문화원 증거사건 등 반미 전력에 대해 명백한 현재의 입장을 표명하라고 촉구를 했습니다. 배준영이 말이 이렇습니다. 이런 내용만 보더라도 총리 후보자는 스스로 거취를 정하는 것이 맞을 것이다. 자, 그런 김민석인데 어제는 그러니까 17일 프레스센터에서 외신 기자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G7 정상회담에 참석을 했다. 민주 대한민국이 국제 무대에 복귀했다. 참 재밌는 표현입니다.
민주 대한민국이 복귀를 했다. 어제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정부는 공개적으로 민주주의를 복원했다고 주장합니다. 우리는 민주주의를 복원했다. 과연 우리 민주주의는 누가 회복 불능의 상처를 입힌 것입니까? 윤석열이 헌법의 비상기업 요건을 잘못 판단한 건 사실입니다. 그 비상기업 요건을 잘못 판단해서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그 직후에 국회의 해제 요구 결의안에 순응을 해서 비상계엄을 해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헌법에 그렇게 순응을 한 것이 민주주의를 파괴를 한 것입니까? 아니면 21대 국회에 이어 22대 국회 8개월 동안 민생은 아예 도외시한 채 국회 다수라는 것을 빌미로 해서 김건희 특검 법안과 최상병 특검 법안 등을 그런 특검 법안들을 재차, 3차, 4차 발의를 하고 탄핵소추안을 22차례나 남발하면서 국정을 마비시킨 것이 민주주의를 파괴한 것입니까? 어느 쪽이 민주주의를 파괴한 것입니까? 지금까지 민주당이 탄핵소추한 것은 30번에 이릅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다수의 폭정은 심한 경우 다수의 전제, 그러니까 티라노 오브 머저리티, 다수의 폭정이 오토크래시 오브 머저리티, 다수의 전제가 되는 것으로서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불치의 질병입니다. 그런데도 이재명 정권은 출범 직후부터 여기저기서 민주주의를 복원했다, 한국이 돌아왔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김민석이 말한 민주 대한민국이 국제무대에 복귀했다고 하는 주장도 그런 발언의 연장선상이라고 봅니다. 김민석이 외신 기자들 앞에서 한 말이 이렇습니다. 이거 아주 재미있습니다. 1919년 일제하에서의 3.1 만세 평화시위운동. 이 김민석은 3.1 운동을 3.1 만세 평화시위운동 이렇게 부르는군요. 3.1 만세 평화시위운동. 그리고 무려 61년이 지나서 1980년 군사독재에 맞서던 5월 광주민주화운동에 이은 이번 2025년 빛의 혁명은 세계 민주주의를 모범적으로 선도해온 K민주주의의 평화적 문화적 전통을 지켰다. 이재명 정부는 국민 주권 정부를 표방하며 국민의 참여를 높이는 국정 운영을 펼 것이다. 자, 여기서 재밌는 표현이 많이 등장합니다. K민주주의. 이 문재인 정권 시절에 앞에 K를 붙인 요란한 단어들이 많았죠. 그런데 이번에는 K민주주의라고 합니다. 자칫 잘못 들으면 박정희 시대 때 토착적 민주주의라고 했던, 그러니까 유신헌법을 통과시키면서 토착적 민주주의라고 했던 그때 그 말이 생각이 납니다. K민주주의는 서구의 민주주의와 무엇이 다른 겁니까? 이 말을 들은 이 김민석의 이 말은 한국 근현대사의 수많은 사건 중에서 하필이면 3.1 운동과 그리고 4.19도 다 빼고 6.25 성징도 빼고 뚝 떨어져서 광주민주화운동, 1980년의 광주민주화운동, 그리고 이번 이재명이 했다는 2025년 빛의 혁명을 같은 반열에 놓고 있습니다. 도대체 2025년 빛의 혁명은 무엇일까요? 뉴스에 민감한 저도 솔직히 생소한 용어였습니다. 그런데 진보 좌파들은 대부분 이 말을 알고 있는 눈치입니다. 다만 뉴스를 보면 이 60 민주항쟁 38주년을 맞아서 시민항쟁에서 빛의 혁명으로 라는 슬로건을 사용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재명은 60 38주년 기념사에서 계엄과 독재를 끝내고 민주주의의 역사를 새롭게 써온 힘으로 다시 민주주의를 향해, 다시 국민의 주인인 진정한 민주공화국을 향해 함께 가자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정권은 시종일관, 윤석열 정권은 독재 정권이며 이제 자신들이 민주주의를 회복했고 이는 3.1운동과 광주민주화운동에 이은 혁명적 사건으로 빛의 혁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광주의 광자가 빛광자죠. 그래서 광주를 빛거울이라고도 부르죠. 거기에 기인한 것인지 빛의 혁명이라고 불렀습니다. 이재명은 우상호 정무수석이 대동한 기념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헌정 질서가 파괴되고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상황에서 우리 국민께서는 1987년 6월 그날처럼 너나 할 것 없이 뛰쳐나와
흔들리는 나라를 바로잡아 주셨다. 그러니까 작년 12월 3일 윤석열이 비상계엄 선포, 그 직후에 한 290명 정도죠. 이 군인이 국회에 진주를 한 것을 아주 엄청난 사건으로 증폭을 시키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김민석은 외신 기자들 앞에서 1980년 광주를 다시 말했습니다. 자기들이 민주화의 정통 세력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었을까요? 이렇습니다. 1980년 광주가 총칼로 무장한 군부에 의해 고립됐을 때 독일 공영방송의 위르겐 힌치페트 그리고 AP통신의 테리 앤더슨 기자 등이 위험을 무릅쓰고 광주의 실상을 세계에 알렸다. 그러면서 이번 빛의 혁명 과정에서도 외신 기자들이 한국 국민의 민주 역량을 세계에 전해줘서 고맙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이 비상계엄 선포와 그 직후에 있었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그리고 윤석열이 비상계엄 해제 요 과정을 통틀어서 빛의 혁명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김민석은 자신의 계엄을 가장 먼저 예고를 했던 사람이라는 말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는 대통령과는 동갑이고 학번도 같다는 말도 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이재명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일해왔기 때문에 여러분이 궁금해하는 것들에 대해 솔직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이다. 자, 그래서인지 16일 캐나다로 향하는 전용기한 기자회견에서 이재명도 김민석을 옹호했습니다. 이재명은 최근 연이어 나온 김민석 총리 후보자의 채무와 재산 관련 의혹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본인에게도 어떻게 된 건지 물어봤는데 본인이 충분히 다 설명할 수 있는 그냥 의혹에 불과하다고 말하고 계신다. 청문회에서 충분히 설명할 수 있으라고 생각된다. 이재명은 국정기획위원장 이한주의 부동산 논란에 대해서도 옹호를 했습니다. 이건 제가 지난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죠. 이 위원장은 공직자가 아니라 일종의 자원봉사자다. 공직의 성격이 없지 않으니 검증은 불가피하지만 그 역시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다고 하니까 본인 설명을 또 들어보도록 하겠다. 지금 이분은 과거 인수위원장 대신 들어와서 한시적으로 일을 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공직자가 아니라고 옹호를 했습니다. 뭐 어떻든 국정을 지금 총괄기획하는 분의 이 생각이 어린이날 초등학생, 중학생에게 상가를 한 채씩 주는 그런 정도 수준이니 과연 그분이 어떻게 국정기획을 할까요? 저는 몹시 걱정됩니다. 한편 이 김석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줬다는 혐의를 받았던 강신성이 지난해까지 김민석의 후원회장으로 있었던 걸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 강신성은 김민석과 아주 가까웠던 사이더군요. 국민의힘은 두 사람이 정치적 자웅동체라면서 글쎄 나는 국민의힘이 이 말을 쓰는 것은 별로 좋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치적 자웅동체라면서 사퇴를 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그러나 김민석은 사건의 본질은 정치검찰의 표적사정이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어떻든 21대 국회 당시 김민석의 후원회 대표였던 강신성은 지난 2008년 김민석의 정치자금 위반 사건 당시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했다고 지목이 된 인물입니다. 또 이번에 개인 간 채무 의혹이 불거진 4천만 원을 빌려줬고 본인 회사의 감사인 이모라는 자도 김민석에게 1천만 원을 빌려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자, 그러자 국민의힘은 강신성이 단순한 스폰서가 아니라며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두 사람은 2014년 창당을 했던 원외 민주당의 대표를 연달아 지냈습니다. 2016년 총선에서는 그 원외 정당 민주당의 비례대표 명단에 두 사람이 함께 포함이 됐습니다. 권성동이 말입니다. 강신성은 김민석의 스폰서를 넘어 김민석과 정치적 자웅동체다. 김민석이 총리직을 자진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 국민의힘은 강모 등 돈을 빌려준 인물들을 인사청문회 정인으로 신청할 방침입니다. 그러자 주말 사이에 침묵했던 김민석은 정치자금법 사건의 본질은 정치 검찰의 표적사정이라며 반박을 했습니다. 시급한 순서대로 채무를 다 갚았고
그 과정에 어떤 불법도 없었다고 말한 것입니다. 김민석은 심지어 허위 차용증이라는 용어를 쓰던 기자에게 허위 차용증이라는 확인되지 않은 용어를 쓰는 걸 주의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런 경고성 발언을 하기까지 했습니다. 여기에 이 정치판에서 김민석을 두고 제2의 조국이라는 말이 쏟아진 것은 이번에 불거진 아빠 찬스 때문입니다. 김민석의 아들이 고등학교 재학 시절에 교원의 동아리 활동을 하며 작성을 한 법안이라는 것이, 김민석의 아들이 법안을 만들었다는 것이 실제 국회에서 발의됐다는 것은 사실 놀라운 일입니다. 법안을 발의하려면 10명 이상의 의원들 서명이 필요하니 말입니다. 김민석은 이런 아빠 찬스 의혹에 대해서는 이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제 아들은 표절 예방 관련 입법 활동을 대학 진학원서에 활용한 바가 없다. 해당 활동을 입학원서에 사용하지 않는 게 좋겠다는 제 권유에 따른 것이다. 자, 그러면서 법안 발의에 대해서는 또 이렇게 변명을 했습니다. 저는 동료 의원이 대표 발의한 표절 예방 관련 입법에는 필요한 법이라 생각을 해서 공동 발의했다. 자, 일이 이렇게 번지자 국민의힘은 김민석 총리 후보자 관련 각종 논란을 10대 의혹으로 규정을 하고 총력을 다해 비판에 나섰습니다. 사실상 낭만운동을 선언한 것입니다. 10대 의혹은 이렇습니다. 수상한 돈줄, 수입을 압도하는 지출, 무소득 자산가, 마이너스 기부, 이건 대부분 같은 항목들이죠. 수입은 지난 5년간 받은 국회의원 세배밖에 없는데 돈 쓴 것은 엄청나게 있는 겁니다. 자, 5번째, 제2의 조국, 이 아빠 찬스를 아들에게 줬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들이 학비 출처. 7번째, 분신술. 이 분신술은 뭔가 하면 1,000만 원짜리 차용증을 같은 날짜에 저쪽에 호남에서도 받고 서울에서도 받고 여기저기서 같은 날짜에 모두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분신술이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또 지역구 위장 전입. 9번째로 판결문 위에 해명문. 10번째가 반미전력. 어떻든 국민의힘은 김민석 후원회장까지 맡았던 이 강신성의 출석을 요구하면서 이미 처벌받은 불법 세부적인 소득 내역과 과세 증빙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주변의 도움과 기타 소득이 있었다면 소득 출처와 이에 따른 납세 여부를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세비 외에 엄청난 수입이 없으면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금전 출납이 있었을 말입니다. 또 아빠 찬스의 경우 김민석의 장남이 만든 고교 동아리의 법안 제정 프로젝트의 내용이 토치도 거의 안 바뀐 채 이 민주당 강덕구 의원의 법안이 된 것을 문제 삼았습니다. 입시에 활용된 게 아니라면 지금 입학한 대학교에 낸 입시 서류를 제출하시라. 그러니까 강덕구 의원실에서 만든 그 법안이 발의되기 전에 흘러 이 김민석 아들의 동아리에서 아마 소재로 쓰인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측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건 제 생각입니다. 자, 그러고 보니 인사청문회를 앞둔 김민석 후보자가 야당의 자료 제출 요구 94건 중에 사실상 단 2건에 대해서만 답변을 해온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게 아주 재미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무력화하려는 시도라고 비난했습니다. 17일 인사청문 특별위원장 이종배 의원실에 따르면, 이 이종배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이 의원실에 따르면 김민석은 국민의힘 특위의원 5명이 요구를 한 94건의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서 총 7건에 대해서만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도 5건은 구두로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거나 인사청문위원회의 의결을 받아야 공개가 가능하다는 등 답변으로 사실상 답변을 회피한 것입니다. 결국 실질적인 답변은 2건에 그친 것인데, 재미있는 것은 이마저도 이미 공개된 정보나 다름이 없는 법원 판결문과 그리고 사건 번호였습니다. 김민석은 국무총리에 지명된 뒤에 지난 10일 기자간담회에서 신상 검증에 최선을 다해 임하겠다고 말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기되는 모든 신상 질문에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으로 답한다는 것을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겁니다. 결국 인사청문회는 맹탕 청문회로 끝날 것이 명확해 보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늘 드리는 얘기지만 인사는 만사라고 했습니다. 이재명 정권은 왜 이렇게 문제 많은 김민석을
하필이면 총리 후보자로 지명했을까요? 무엇보다 검증 시스템이 없기 때문입니다. 운동권은 운동권끼리 똘똘 뭉치기 때문에 상호 검증은 사실 불가능에 가까운 일입니다. 그런 무검증은 필연적으로 권력의 맹목적인 충성만 요구할 뿐 실제 능력은 보지 않습니다. 맹목적인 충성은 무엇을 낳습니까? 부패를 낳습니다. 어떻든 시간은 흐릅니다. 지금까지 전우책이었습니다.